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생활지도 박보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2부 강연 주제로 가지고 온 건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웁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제가 어디서 봤었냐면 그 슈퍼맨이 살아있단가요? 네, 돌아왔단가? 아빠들 나와서 애 키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주제를 쓰더라고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주제를. 근데 이 말을 저희 법무부에서 먼저 통용되게 쓰고 있었던 단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들은 조금 특별한 아이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랑 좀 같은 친구들. 어린 시절에 방황을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재미있는 삶을 살다가 소년원 혹은 보호관찰이라는 법적 처분을 받고 저희 센터에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요즘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대두되죠. 저도 TV 보면서 뜨어갈 때가 많아요. 왜 저러는 건가. 왜냐면 저희 때랑은 범죄 성향이 좀 달라요, 지금 아이들은. 그래서 바뀌어가는 범죄의 성향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서 그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이 청소년 범죄, 육성인가 교화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작년에 엄청 대두됐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아시나요? 보셨나요? 혹시 페이스북에서? 15살, 14살 여자 청소년들이 친구, 동생, 후배 하나를 집단으로 폭행을 하면서 뭐 의자로 내려 찍고 강목으로 내려 찍고, 제가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또래에서 늘 일어나는 그런 얘기인데 대두가 됐구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페이스북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봤더니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때보다는 진짜 애들이 심해지긴 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매달 전국 소년원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또 부산은 여자 소년분류 심사원 재판을 대기하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봤어요, 구속되고 나서. 근데 아이들이 되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인의 잘못도 알고 있지만 약간의 지금 상황이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막 네티즌들은 비난하죠. 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러냐. 근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친구들도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혹독하게 치렀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막 대두가 되고 나서 이 친구들이 구속이 돼요. 그리고 심사원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SNS가 난리가 났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확 됐죠.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냐, 이례적으로 심사원에서 구치소로 이감이 돼요. 그러니까 소년부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SNS의 이슈인 거예요. 너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니까. 14살이에요. 14살이면 교복 입고 뛰어다니는, 떡볶이 먹고 다니는 중학교 애들, 걔들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이슈가 됐고요. 저 친구 중에 가장 주동자라고 얘기하는 친구 가족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부모님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또 아이 얼굴까지도 모두 다 SNS에 퍼졌고요. 하물며 부모님 핸드폰으로는 하루에 몇백 통 이상의 문자가 온대요. 육두 문자가 섞인. 과연 그 친구가 소년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14살이에요. 소년원 생활 꽉 채우고 나면 16, 17이 됐을 때 나와요. 17의 사회에 나온 친구가 정말 SNS에서 핫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범죄자가 됐어요. 그 친구 과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만둘까요? 그럼 그 친구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와요, 범죄에서. 왜냐?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리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지금 28이고 사회복지사 하고 저 뭐 뉴스룸 인터뷰도 하고요, 손석희. 그리고 뭐 외부 방송도 많이 찍고요. 강의도
지금까지 200~300회 이상 했어요. 아이들 만나면서. 근데도 제 얘기 뉴스 딱 나가면 댓글 막 이래요. 그래도 너 범죄자잖아. 네가 가르치면 뻔하지. 이런 대화들이에요. 내용들이, 댓글들이. 근데 이거는 기분 나쁘죠, 저도. 저도 성질이 확 하기 때문에 보면 댓글 달고 싶어요. 너 얼마나 인생 잘 살았냐고. 그치만 제가 한 게 맞으니까 감수해야 될 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제가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결국적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화가 아니라 육성이 돼가는 거거든요. 범죄자 육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없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 노력은 해봤냐?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노력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재밌는 삶을 늘 즐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노력하는 친구들도 개 중에 있어요. 저처럼 학교 다니려고 열심히 대학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하고 그런 친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년 출신인 게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대부분이 저 같은 환경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고 혹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두 번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다시 빠져요. 나락으로. 생각하죠. 아 그래 나 어차피 범죄자 안 될 놈이지. 근데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무슨 내 꼴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화를 시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걔들만 어디 소록도처럼 만들어갖고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으려고 할 거 아니잖아요. 얘들보다 더한 조두순 이런 애들도 출소하잖아요. 걔들도 사회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교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소년원 선생님 또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 이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우리 전 국민에 비하면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국민이 더 많아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얘들이 그 소수 속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저 친구들 못됐죠. 제가 영상 보면서도 욕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저와 같은 출신에 잘 살아가는 친구들 그래요. 쟤들도 맞아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얼마나 맞은 애가 아픈지 안다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 나오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일반인들도 하물며 정말 나라도 법무부도 전부 다 가져야 될 생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성인가 교화인가. 자기들은 교화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인 범죄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 요새 아이들은 범죄 스타일이요. 저희 때는 무식이었어요. 무식 그냥. 당장 필요하니까 였거든요.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치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 합리화를 시키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아픈 애들이 많아요. 정신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소년원도요. 점점 추세가 약 먹는 친구들이 늘어요. 정신과적으로. 그건 정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디부터 바꿔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빠른 학습, 환경과 사회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학습이 굉장히 빠르다고. 저희 애들이요. 머리는 비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학교 정규 과정을 못 밟아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경계성 지능이 나와서. 왜냐면 정규 과정에 수업을 못 해봤으니까 이 군의관이 하는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기 싫으니까 화내요. 성질 내고. 그러니까 너 정신과 갔다 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근데 이 친구들이 눈으로 보고 배운 환경이랑 사회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의 부모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부모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애가 하는 짓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 제가 생활지도를 하다 보고 제 업무가 아이들의 입학을 상담하거나 전국소년원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나 하다 보니까 보호자들을 제일 많이 만나요. 보호자 교육을 하고. 근데 엄마 아빠 만나면요. 여기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올라요. 이미 여기를 넘어서. 근데 제가 뱉으면 어떡해요? 싸워요. 부모님이랑.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왜냐? 아이들은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애가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너가 항상 문제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바뀌려면요, 부모님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 환경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보는 게 요새는 생각할 수도 없는 범죄들이 막 TV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런 범죄들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돈 많으면 무시 안 당해요. 아이들이 이미 그걸 다 겪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비트코인이든 작업 대출을 하든 뭘 하든 남한테 돈을 뺐든 토토 사이트를 운영을 하든. 그러니까 점점 범죄의 나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사례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게 이 친구한테 범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늘 그래도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려고 노력하니까 칭찬 안 해줘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지켜봐 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첫 번째 사례는요, 형제는 용감했다, 이분의 얘기예요. 이 친구가 제가 서울분류 심사원이라고 전국에 유일해요. 재판을 받는 친구들만 따로 모아놓은 심사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경기도 안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소년원에 같이 있는 심사원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울분류 심사원에서 보통 연락이 오는데 하루는 수원법원 판사님한테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보이쌤, 이번에 재판받는 아이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가서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재판 전에. 그래서 내가 소년원에 보낼 정도는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래요. 비행력이 떨어지고 근데 보호자의 보호력이 좋지가 못하대요. 편부 가정, 아버님만 있는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아버님이 가정폭력이 좀 심하다. 그래서 현재 집으로 복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를 가서 만났어요. 17살에 만났어요, 작년에. 근데 애가 되게 다부져요, 조그마한데. 그리고 눈이 똘망똘망해요. 그래가지고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판사님이 너를 여기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 소년원에 갈래? 여기로 갈래? 아이들 모두 다 얘기해요. 센터 갈래요. 소년원은 답답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재판날 참여해서 이 친구 보호자가 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센터로 왔어요. 센터 가는 차 안에서 그랬어요. 저도 죽을 만큼 맞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아빠가 얼마나 때리길래 집을 나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죽기 직전까지 맞았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죽기 직전까지 맞아봤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너가 더 심하니 내가 더 심하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제가 경악을 했어요. 이 친구가 삼형제예요. 이 삼형제를 아버님이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시골분이세요, 농사 짓는. 본인이 성질이 확 오르면 애들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해요. 눈에 뵈는 거 없이. 그러다가 진짜 화가 나면 애들을 그 강아지 목줄 있잖아요. 그거를 채워요. 빤스만 입혀가지고. 그리고 작은 방에 얘들을 가둬요. 그리고 때린대요. 연탄꼬챙이 같은 거. 듣는데요. 원래 사회복지사는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교 때.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에 감정이 이입되면 안 된다. 늘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너네 아빠 제정신이냐?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더 화가 나는 거는요, 이 친구 둘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내 동생은 그럼 집에 있니? 아니요, 심사원에 있어요. 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재판 기다리면서. 심사원에 다른 사건으로. 그래서 재판 대기 중인 거예요. 그럼 큰형은, 왜냐면 그렇게 셋이 다 이상하면, 애들 밑에 둘이가 이상하면 큰형은 그래도 동생들을 좀 챙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큰형은 어딨니? 광주 소년원에 있대요. 형제 셋이가 싸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 마음도 이해가 되죠. 아들 셋이 다 저러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건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센터에 올 때 보호자 동의가 일절 없었어요. 아이의 동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센터에 오셔서
막 하는 거예요. 내 새끼를 왜 데려가고 니들 멋대로 하고. 얘는 법적 처분으로 온 건데요. 그러면 누굴 보내냐? 저희 팀장님을 보내요. 저희 팀장님이 대통령 경호원을 하셨어요, 예전에. 굉장히 잘생기고 키 크고 막 가다 좋고 이래요. 팀장님 아빠한테 박모라 그래요. 부모님을 혼내세요. 정말 직설적으로 지금 아버님 이렇게 행동하시니까 애들 저러는 겁니다. 아니면 애 소년원 보낼게요.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놀라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한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랑 같이 팀장님을 만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결론적으로 환경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정의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애증의 관계 비군이에요. 이 친구도 가정 환경이에요. 자, 이 친구 아버님이 해군 부사관 장교세요. 근데 애가 소년원 다녀요. 약간 좀 아빠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지? 저도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새어머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얘를 낳고 집을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새어머니가 얘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못 오게 해요.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아빠 만날 거예요. 아빠가 보러 온대요. 이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아버님 아예 안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친구도 문제는 있어요. 되게 까불까불하고요. 남의 물건에 손 잘 대고요. 왜냐면 갖고 싶은데 아빠는 늘 해군 부사관이니까 배 타고 나가 있으니까 뭘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애는 맨날 집에 할머니랑 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된 걸 배운 거죠. 근데 아빠가 지금 20살이 다 됐는데도 이 친구 보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하물며 올해 전역을 하셨어요. 5월에. 그래서 아이가 전역하면 아빠가 저 보러 온대요. 안 오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센터에서 형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다 징계 처리하고 다시 이제 법적 처리하고 다 하는데 이 친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그러시는 건지 걔가 맞을 듯 했을 거예요. 저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고 얘가 까부는 거 아니까. 근데 아버님은 내 새끼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도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고민하고. 그냥 가정이 뒤에서 딱 뒷받침이 돼줘야 센터가 아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방화범이 된 시군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보호관찰에서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오셨어요. 근데 비행명에 방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가끔 장난으로 막 이렇게 불장난하고 하는 거 많으니까 이제 그게 좀 불씨가 커졌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는 굉장히 올바른 거예요, 하는 게. 그리고 학교도 정규과정도 굉장히 많이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면접을 보고 아이를 내보내고 데리고 온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어떤 방화를 했나요? 집에다 불을 질렀대요. 본인 집에다. 뜨악했어요. 뭐 하면 본인 집에 불을 지르지? 왜요? 했더니 아빠랑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아빠랑 싸워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대요.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애가 진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데 보통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부모님 뭐라 하는데도 불 지르는 애들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랑 같이 한 1년쯤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애가 아닌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연락처를 공개하고 제가 부모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한 6개월째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이 친구 아버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어머니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전화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 웬만한 어머니들보다 더 해요. 아이가 이랬고요, 아이가 저랬고요, 아이가 주말에 집에 오면 어땠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잘못 교육이 됐고요, 뭐가 됐고요, 이 친구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아버님 센터로 좀 오세요. 교육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지만 참았어요. 왜냐, 아버님들 눈엔 저는 그냥 젊은 아가씨잖아요. 네가 뭘 알아, 애도 안 나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을 진짜 미친 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팀장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친구 아버님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고 또 꿈이 굉장히 확실해요.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이 친구 게임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 모 대학에 학교를 보내서 전액 학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학을 잘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게 아니면 아버님의 그 진짜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 보호감찰을 받을 일도 없었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의 환경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보호자의 행동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요, 이런 아이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처럼 범죄자처럼 안 보이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사례예요. CEO가 될 A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왜 소년원에 갔지? 싶었어요. 이 친구 장기 소년원 처분받고 센터가 생기자마자 센터에 입학을 한 친구예요. 근데 아이가 그냥 장난이 심할 뿐이지 뭔가 되게 악의적이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요, 저희가 센터 초창기에 생기면서 아이들 약간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놀 때 사진,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의 발랄한 사진을 좀 갖고 와봐라, 선생님 좀 쓰게 했더니 이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딱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는 순간 느꼈어요. 너가 엄마가 왜 그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했는지 알겠다. 얼굴에요, 낙가불 그냥 써 있어요. 전혀 엄마 말 듣지 않고요. 모든 장난기 가득한 눈웃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1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요, 지금도 제일 친하지만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싶을 정도의 개념이 없어요. 저랑 이 친구가 취업을 나갔어요. 1년이 지나고 저희 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만 4년 정도 됐거든요. 취업을 나가서 1년이 지나고 제 생일날 에버랜드를 가겠다며 다른 취업간 동생이랑 둘이 제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경전철 타고서 에버랜드로 갔어요. 근데 그 전철이 되게 작더라고요, 다른 일반 전철보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자에 앉아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자리가 없어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게임을 막 하다가 욕을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죄송해요, 이러더니 또 게임을 막 해요. 저는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요. 소리를 질러요.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인가 하지. 그 이유가요, 게임에 졌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얘가 진짜 취업 가서 버티나, 사장님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이 친구가 일하는데 찾아가 봤어요. 굉장히 예의 발라요. 제가 이 친구들이랑은 벌써 한 4년을 같이 했잖아요. 얘는 2번 다시 범죄자가 되지 않을 아이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초반부터 저랑 통화를 계속 하시면서 제가 해드리는 조언들, 어떤 부탁들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이 되고 이 친구가 졸업을 하던 날 어머니가 오셔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시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때문이라고. 바뀔 시기에 저희를 만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 거라고.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함께 해주셔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같이 바뀌어야 아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직업군인이 될 B군인데요. 이 친구는 저희 시설에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쭉 봤던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 꿈인데 저희 아이들 직업군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 조회에서 다 떨어져요. 근데 됐어요. 진짜 1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그 학과장 교수님이 이 친구 내가 보장하겠다. 절대 문제 안 생길 거다. 라고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14살에 소년원 갔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을 꿇고 정규과정을 다 마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군부사관 준비를 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있었어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구 생활관. 그래서 이 친구도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2년째 미친 듯이 키우는 애예요. 얘는 소년원 4번 갔다 왔어요. 지금 21살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군의관이랑 말이 안 통해갖고 정신과 갔다 온 애가 얘예요. 근데 저희가 이 친구를 다 재판에서 지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1년째 버티고 있어요. 기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늘 폭행을 달고 있던 애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다시 들어와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굴 때린 적이 없어요. 동생들이 화나게 하면 자리를 도망가요. 자기가 때릴 걸 아니까. 근데 이 친구가 바뀐 이유가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는 저랑 그리고 아버님. 합의금을 1억씩 해준 아버님 때문에 버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이유도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손가락질이고요. 아이들이 다시 자리 잡는 이유도 가정이 바뀌는 것과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제가 함께 경험하면서 가르쳐줘요. 눈으로. 제가 보고 배웠듯이 아이들도 보고 배울 수 있게. 제가 방송을 하고 뭘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픈 걸 씻겨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하면 다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된다고. 저처럼.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면 아, 저 친구가 이유가 있겠지. 물론 죄는 나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너가 소년원을 갔다 왔다고 해서 너가 어떤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죄가 씻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네가 더 잘해야 되고 남들한테 더 봉사해야 된다.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내 죄가 씻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가져가야 될 벌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할게요. 저희 같은 친구들 보면 칭찬 안 해주셔도 돼요. 잘한다고 격려 안 해줘도 돼요. 그냥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버텨가는지 약간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 뭐 네가 해봤자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거라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아이한테 대놓고 질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청소년 범죄가 지금보다 더 많이 줄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점점 무서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이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